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은 8월에 태양이 쏟아붓는 열기로 이글거렸다. 오후 늦게까지도 수그러들지 않는 더위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관간대교의 웅장한 곡선이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백사장에는 형형색색의 파라솔 아래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이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으며 까르르 웃었고 젊은 연인들은 물장구를 치며 여름의 낭만을 만끽했다.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한서연은 홀로 그 모든 것과 분리된 섬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군복 대신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단순한 복장으로도 그녀의 존재감은 숨겨지지 않았다. 29살의 한서연,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현역 소령. 그녀의 곧게 편등과 먼 곳을 응시하는 흔들림 없는 시선은 지난 7년간 혹독한 훈련과 실전으로 다져진 군인의 그것이었다. 지금 그녀는 강제 휴가 중이었다. 지난 분기. 위험천만한 해외 대테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부상과 누적된 피로를 이유로 부대장이 강제로 명령한 휴식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 이 휴가는 휴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고문의 시간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다 건너편 마린시티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에 머물렀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한정식의 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아버지. 부산 토박이로 작은 운송회사 한스물류를 일으켜 그녀를 이만큼 키워낸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그 버팀목이 무너지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아버지의 전화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깊은 한숨을 특전사 소령의 예민한 감각이 놓칠 리 없었다. 결국 휴가를 시작하며 부산 본가에 들렀을 때 그녀는 텅 빈 사무실과 압류 딱지가 붙은 트럭 몇 대를 마주해야 했다. 아버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경기 악화, 거래처의 연쇄부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빚. 세어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서연의 심장을 올가매고 있었다. 지옥주 훈련도, 수십 킬로미터의 야간 산악 행군도, 심지어 적진 한가운데서 총알이 빗발치는 순간에도 두려움을 몰랐던 그녀였다.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유일한 가족,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은 막지 못했다. 돈, 그녀가 군생활 내내 가장 경멸하고 멀리했던 그 현실적인 무게가 지금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것 봐라. 이 더위에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얼굴 다 타겠다. 경쾌한 목소리와 함께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시야에 불쑥 들어왔다.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김지은이었다. 동그란 안경 너머로 걱정스러운 눈빛이 역력했다. 그냥 받아 보니까 좋네. 서연은 애써 옅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거짓말. 707 한소령님이 지금 파도 소리나 들으면서 감상에 젖을 사람이냐. 네가 지은이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무슨 일인데? 아버지 회사 일? 아직 해결 안 됐어. 서연은 대답 대신 차가운 커피만 들이켰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지은은 그녀가 군대에 가기 전부터 모든 것을 공유했던 유일한 친구였지만 이번 일만큼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였다. 내가 뭐 도울 일 있으면 말해. 교사 월급 뻔하긴 하지만 적금이라도 깰 수 있어. 도했어.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서연은 손을 내저었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지은이 한숨을 쉬었다. 너 군대 간다고 했을 때 난 네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 줄 처음 알았어. 항상 옳고 단단하고. 그런데 서연아, 가끔은 무너져도 돼. 나한테라도. 바로 그때였다. 해변 근처 카페의 스피커에서 90년대 유행했던 댄스곡이 시끄럽게 흘러나왔고 포장마차에서 오징어를 굽는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다. 평화롭고 일상적인 풍경. 서연은 그 평범함이 부러웠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전화가 아니었다. 문자 메시지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한스물류 한정식 대표, 최종 통보. 차가운 활자가 시야에 박혀들었다. 변제 기일 3일, 자녀. 기일 경과 시 담보물 부동산 및 자녀 차량, 즉시 법적 절차 진행. 대한신용정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대한신용정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었지만 서연의 직감은 이것이 평범한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독촉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법적 절차라는 단어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듯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은이 놓치지 않았다. 서연아,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얘졌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가락에 떨림이 팔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7년간의 훈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차가운 분노와 함께 전장을 마주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것은 총과 칼로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아니야, 스팸 문자? 그녀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휴대폰 화면을 껐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휴가 중인 민간인 한서연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감지한 707 특임대대 한소령의 눈빛이었다. 3일.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기까지.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까지 남은 시간. 해는 서서히 수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광안대교에는 하나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부산의 야경이 그 시작을 알리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모든 빛이 마치 절망의 신호탄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남은 얼음을 입안에서 잘게 부셨다. 지은아, 나 먼저 들어가 봐야겠다. 아버지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어. 그래,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꼭이야. 걱정스럽게 외치는 지은을 뒤로하고 서연은 백사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휴가를 즐기는 관광객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표를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가는 특수부대원의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문자가 단순한 빛 독촉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어둠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숙소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가슴을 더욱 세게 짓눌렀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또다시 마치 적진에서 조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절박하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신호음만 기계적으로 반복되다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불안감이 단순한 걱정을 넘어 뱃속을 차갑게 식히는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특수부대원의 직감.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날카롭게 벼려진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다. 서연은 답답한 마음에 허름한 숙소를 나섰다. 휴가비를 아끼려 잡은 해변에서 두 블록 떨어진 낡은 모텔이었다. 화려한 광안리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온 그녀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주 해변 산책로 대신 비교적 인적이 드문 밀락항 쪽 방파제 길을 택했다. 밤바다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광안대교의 조명만이 멀리서 화려하게 빛날 뿐 그녀가 걷는 길은 낡은 가로등 몇 개가 겨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더 크고 거칠게 귓가를 때렸다. 철썩 하고 방파제에 부딪혔다 부서지는 물거품이 마치 그녀의 심정 같았다. 머릿속에서는 대한신용정보라는 이름이 떠나지 않았다. 너무나 합법적이고 평범하게 들리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그 살균 처리된 듯한 이름 뒤에 숨겨진 포식자의 악취를 맡고 있었다. 아버지는 왜 이런 자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을까? 평생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정직했던 분이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순진하게 당한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7년간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정작 아버지의 이런 단순한 고통조차 알아채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나는 707 특임 대대 소령기다. 폭탄을 해체하고 적진에 침투하며 무장한 테러범을 제압한다. 영하 30도의 혹한기 훈련도
며칠 밤낮을 굶주리며 적을 추적하는 일도 견뎌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계약서 한 장. 장부 위의 숫자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떨고 있지 않은가. 이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나의 모든 훈련과 기술은 아무 쓸모도 없었다. 이 새로운 무력감은 낯설었고 그래서 더 굴욕적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끽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불길했다. 고급 세단의 무거운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거의 소리 없이 멈추는 소리.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유령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뒤이어 같은 차종 2대가 더 따라붙어 그녀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상향등이 동시에 터지며 서연의 시야를 하얗게 불태웠다. 훈련된 반사신경으로 그녀는 즉시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살짝 돌려 시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몸의 중심을 낮췄다. 주변 지형을 빠르게 스캔했다. 왼쪽은 바다, 오른쪽은 높은 방파제 벽, 앞뒤는 차로 막혔다. 완벽한 고립. 차 문이 열리고 사내들이 내렸다. 어둠 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산에 대6명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조필구! 3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몸에 꽉 끼는 광택 소재의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다. 단정하다기보다는 과시적이었다. 머리는 포마드로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손목에는 두꺼운 금장시계가 가로등 불빛에 번쩍였다. 그는 질겅질겅 껌을 씹으며 어둠 속에서 서연의 실루엣을 훑어보았다. 그의 뺨에는 칼에 베인 듯한 흉터가 길게 나 있었다. 이야, 그가 입을 열었다. 귀에 거슬리는 굵은 부산 사투리 억양이었다. 이 밤중에 아가씨 혼자 걷고 있네. 간도 크다. 2명의 부하가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위협적인 걸음걸이였다. 오빠들이랑 재밌는데 갈래? 심심해 보이는데. 서연은 완벽하게 움직임을 멈췄다. 몇 초 전까지 아버지를 걱정하던 딸, 한서연은 사라졌다. 지금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한 군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낮고 단단했다. 표준 서울말이었다. 비켜주세요. 그녀의 말투가 조필구의 심기를 건드린 듯했다. 그의 껌 씹는 속도가 느려졌다. 오, 서울말 쓰네, 깍쟁이처럼. 부하 중 하나가 낄낄거렸다. 조필구의 미소가 사라졌다. 무시당하거나 명령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자의 표정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값싼 향수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쳤다. 아가씨, 우리가 지금 누군지 알고.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몸매 좋은데 어디 한번.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원피스 어깨선에 닿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것은 전술적 경계선을 넘은 명백한 적대 행위였다. 서연의 훈련된 몸이 이성을 앞질렀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힘을 역이용해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첫째, 조필구. 그녀는 그의 손목과 엄지를 동시에 잡아챘다. 급소와 신경 다발이 몰린 곳에 정확한 압력을 가했다. 뚝 하는 둔탁하고 불쾌한 뼈마디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꾸악! 조필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어깨를 잡으려던 손은 힘없이 꺾인 채였다. 둘째, 부하. 1. 조필구의 비명에 놀란 거구에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서툴고 큰 동작이었다. 서연은 이미 무게 중심을 낮춘 상태였다. 그녀는 그의 펀치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숨을 토해내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호흡 곤란으로 거품을 무는 그를 서연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셋째, 부하 T. 이 모든 광경을 본 다른 부하가 당황하며 품 안에서 작은 칼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은 그가 칼을 완전히 뽑아들기도 전에 거리를 좁혔다. 그녀는 칼을 든 손목을 쳐내는 동시에 표범의 발처럼 단단하게 오므린 주먹 관수로 그의 쇄골과 목젖을 연달아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차체의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다. 이 모든 일은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방파제에는 이제 파도 소리와 함께 손목이 꺾인 조필구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다른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서연은 그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원피스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았다. 그녀의 민간인 복장과 방금 보여준 잔혹할 정도의 효율성 사이의 격차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부러진 손목을 붙잡고 바닥을 구르는 조필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길을 비켜. 그녀는 이것이 그저 운 나쁘게 마주친 역겨운 시비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다시 숙소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다. 바로 그때 고통 속에서도 조필구는 공포와 경외 그리고 섬뜩한 확신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이를 갈았다. 그는 자갈과 피를 함께 뱉어냈다. 야 한정식이 딸. 서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 절반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분노와 걱정으로 혼란스럽던 그녀의 눈은 이제 단 하나의 목표물을 포착한 맹수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방금 뭐라고 했지? 서연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들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를 뚫고 나올 만큼 날카로웠다. 그녀의 전신은 방금 전에 폭발적인 움직임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미동도 없이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한정식의 딸. 그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터지며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췄다. 아침에 받은 그 정체불명의 문자, 전화를 받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지금 눈앞에 벌어진 휴가 중인 군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습격.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녀를 노린 함정이었다. 조필구는 부러진 손목을 다른 손으로 감싸쥐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바닥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 서렸던 음탕한 욕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독사와 같은 경멸,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역에 대한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이, 씨, 이 독한 년. 그는 피가 섞인 침을 바닥에 뱉어냈다. 그래, 내 애비 한정식 사장. 우리 회장님한테 거액의 빚을 졌거든. 조필구는 숨을 몰아쉬며 고통 속에서도 승자의 여유를 되찾으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7억, 이자 빼고 원금만 7억이다. 이 말이야. 7억! 그 숫자가 서연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다. 그녀가 평생 군 복무를 해도 만져보기 힘든 액수였다. 그녀의 월급, 그녀의 명예, 그녀의 충성심. 그 모든 것이 이 거대하고 추잡한 숫자 앞에서 무가치하게 느껴졌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그냥 사업이 어렵다고만 했어. 너희 같은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렸을 리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끝에서 살짝 떨렸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심장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조필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비열하게 웃었다. 우리 같은 대한신용정보라고. 아가씨, 서류상으론 아주 깨끗해. 우리는 합법적인 채권 추심 기업이거든. 근데 돈을 제때 못 갚으면 우리처럼 성실한 직원들이 이렇게 직접 방문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지. 오늘처럼. 그는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는 부하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우리 회장님이 내 애비 딸이 아주 잘난. 뭐라더라? 707 아무튼 그런 대단한 특수부대 장교님이라길래 우리가 직접 인사 좀 드리라고 하셨거든. 얼마나 대단한지. 조필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남은 차들을 향해 고갯짓했다. 그제야 다른 차에서도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더 내렸지만 그들은 아까처럼 섣불리 달려들지 않고 거리를 둔 채 서연을 포위했다. 조필구는 말을 이었다. 그 말은 칼보다 더 깊게 서연을 찔렀다. 내 애비가 친절하게 내 휴가 일정까지 다 알려주시더만 딸내미는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싹싹 빌면서 말이야. 하하. 꼴의 부성에는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그녀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물론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악마 같은 자들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쩌면 딸을 보호한다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 의해 적의 소나기 한가운데로 던져졌다. 아버지가 느꼈을 절망과 공포의 깊이가 헤아려지면서 서연은 분노가 아닌 처절한 슬픔에 질식할 것 같았다. 조필구는 그녀의 침묵을 공포로 오해한 듯 다시 기세를 올렸다. 부러진 손목의 고통도 잊은 듯 했다. 근데 실력이 장난이 아니네. 인정한다. 야, 이 정도면 그냥 우리 쪽에서 일해도 되겠는데 안 그래. 그가 다시 아가씨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며 음탕한 시선으로 그녀를 훑었다. 그때였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동자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순수한 저기뿐이었다. 그녀는 조필구를 향해 천천히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의 움직임에 조필구는 물론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내들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방금 전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를 때보다 지금 이 고요한 움직임이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압감이 넘쳤다. 그녀는 조필구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조필구는 겁에 질린 시선을 애써 감추며 마른 침을 삼켰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소령 한서연이다. 소령. 그 단어가 가진 무게가 방파제의 공기를 짓눌렀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신분과 명예, 그리고 국가에 대한 맹세를 건 선전포고였다. 조필구는 이 여자가 평범한 협박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존재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육체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자신이 가진 마지막 무기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군인이기에 더욱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래, 소령님. 아이고, 잘나셨어. 군인이면 다야. 그는 목소리를 높여 악을 썼다. 그 잘난 소령님이 내 애비 빚 7억은 갚을 수 있나? 그는 고통스러운 손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3일 남았다. 정확히 72시간 그 뒤에도 돈이 안 들어오면 내 애비, 저기 앞바다에 콩팥 하나 없이 떠다녀도 우리 소령님은 나라 지키느라 바쁘시겠네. 안 그런가?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가장 저열한 협박을 내뱉었다. 아니면 네가 그 잘난 몸으로 대신 갚든가? 우리 회장님이 그런 걸 또 좋아하시거든. 아하. 그 천박하고 모욕적인 말은 서연의 마지막 남은 민간인의 이성을 끊어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조필구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그럴 가치도 없었다. 이 쓰레기들을 때려눕히는 것은 7억이라는 현실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다. 대신 그녀는 조필구의 얼굴을, 그의 비열한 눈빛과 흉터를, 그의 목소리 톤 하나하나를 자신의 기억 속에 각인시켰다. 그것은 목표물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포식자의 시선이었고 미래에 반드시 행해질 대가를 약속하는 차가운 계산이었다. 서연의 그 침묵, 아무런 반응도 없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그 눈빛의 조필구는 생전 처음 느끼는 종류의 공포에 휩싸였다. 부러진 손목의 고통보다 더 지독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저것은 분노한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닌 무언가의 눈이었다. 두고 봐. 이 미친년아. 그는 공포를 감추기 위해 더 크게 소리치며 비틀거리며 차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우리 회장님이 널 직접 찾을 거니까 넌 이제 끝났어. 이년아. 조필구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허둥지둥 채 올라탔다. 세 대의 검은색 세단은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그러나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방파제에는 값싼 향수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7억과 3일이라는 단어의 잔인한 메아리만이 남았다. 적들이 사라진 순간 서연을 버티게 했던 아드레날린이 거짓말처럼 빠져나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파제 벽에 몸을 기댔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판 함정, 7억이라는 절망적인 액수, 그리고 단 3일의 시간,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딸로서의 사랑, 그 모든 것이 거대한 빚더미 아래 산산조각 났다. 멀리 관간대교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무의미한 빛의 파편일 뿐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거칠게 울려 퍼지는 파도 소리가 그녀의 절대적인 무력함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녀를 상대로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지만 특전사 소령 한서연은 오늘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방파제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땀과 눈물로 젖은 뺨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조필구 일당이 남기고 간 육체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7억과 3일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의 위협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력으로 버텼다. 군사훈련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음 행동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상황평가, 계획 수립, 행동 개시.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행동을 개시할 자원이 전무했다. 7억.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경찰 조필구의 자신만만한 태도로 미루어 보아 이미 그들의 손이 다 있을 가능성이 컸다. 지금 당장 아버지를 찾아야 했다. 이미 감시당하고 있거나 압류당했을 본가로 갈 수는 없었다. 싼값에 묵고 있던 모텔도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언젠가 스치듯 말했던 장소 하나가 떠올랐다. 사업이 잘 되던 시절. 아버지가 옛 친구들과 바둑을 두러 가곤 했던 지금은 거의 사라진 형태의 오래된 찻집, 부산 영도. 낡은 조선소 근처에 있다는 그곳,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아버지는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낡고 초라한 과거의 기억 속에 숨어들었을 터였다. 그녀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망설임 없이 목적지를 불렀다. 영도, 송림 찻집이요. 택시가 광안대교의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어두운 부산항대교를 건너는 내내 서연은 창밖의 검은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적진 한복판에 낙하산을 타고 침투하는 임무에도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무런 무장도, 정보도, 아군도 없이 거대한 적의 봉어지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성림 캣집 성린 차시. 그녀가 찾은 곳은 시간이 1980년대에 멈춰버린 듯한 공간이었다. 칠이 벗겨진 나무 간판,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끓인 보리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한약재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낡은 비닐 레코드로 트는 듯한 이미자나 나훈아의 구슬픈 트로트 가락이 낮게 깔려 있었다. 홀에는 노인 서너 명이 말없이 바둑판을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저 가장 안쪽, 어둠이 짙게 깔린 구석진 부스에 그녀의 아버지가 있었다. 한정식은 그녀가 아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트럭을 몰던 굵고 강인했던 손은 이제 작은 소주잔을 감싸쥔 채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찻잔이 아닌 찻집 주인이 연민으로 내어준 듯한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딸이 들어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걸어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삐걱 하는 낡은 소파의 마찰음에도 한정식은 반응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고함을 지르지 않았다.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지옥의 훈련 교관보다 더 차가운 모든 감정이 제거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만났습니다. 조필구라는 사람. 그 한마디에 한정식의 어깨가 경련하듯 크게 움찔했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차마 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깊게 펜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어연아 내 딸아.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아빠가 죽일 놈이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딸을. 흑. 서연은 눈을 감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눈물이 아니라 정보였다. 전부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한정식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절망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듯 끔찍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5년 전이 아니었다. 불과 2년 전의 일이었다. 주 거래처였던 대형 조선소가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유가가 폭등하고 운송 물량은 끊겼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그는 평생 처음으로 은행에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신한은행도, 국민은행도 그를 외면했다. 낡은 트럭 몇 대와 이미 담보가 잡힌 집으로는 기업 대출 한도를 맞출 수 없었다. 그때 합법적인 기업 금융 컨설팅이라며 접근한 곳이 바로 대한신용정보였다. 처음엔 2억이었어. 서류도 깨끗하고 이자도 감당할 만하다고 했어. 나도 그게 사채인 줄 알면서도 그는 첫 달 이자를 겨우 막았지만 두 번째 달에 거래처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딱 하루를 연체했다. 바로 그 순간 지옥이 시작되었다. 하루 연체에 대한 벌금과 수수료가 붙었고 이자는 일복리 리후리로 불어났다. 그들이 내민 계약서의 깨알 같은 글씨들은 모두 합법의 탈을 쓴 약탈 조항이었다. 2억 원의 빚은 불과 1년 만에 이자가 이자를 낳아 7억 원의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가 항의하려 했을 때 정장을 입고 깍듯하게 대표님이라 부르던 컨설턴트들은 사라졌다. 대신 조필구 같은 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사무실 직기를 부수고 남아있던 운전기사들을 협박해 모두 떠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서연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한정식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놈들이 내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 내 군복 입은 사진, 네가 7107 부대 소령인 것도 이번 휴가 일정까지 전부 다 알고 있었어.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놈들이 딸내미 군대 경력에 빨간 줄 긋게 해줄까? 아니면 휴가 중에 조용히 손가락이라도 하나 부러뜨려 줄까 하고 협박을. 한정식은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그래서 아빠가 오늘 밤 네가 그 근처에 있을 거라고 알려줬다. 그놈들이 그냥 만나서 이야기만 하겠다고 했어. 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니 직접 만나보면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그는 딸을 보호하려 한 것이 아니라 딸의 존재를 방패막이 삼으려다 오히려 늑대 무리에게 재물의 위치를 알려준 셈이었다. 서연을 향했던 분노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이 거대한 악의 시스템에 처참하게 무너진 늙은 아버지를 향한 차가운 연민만이 남았다. 이것은 단순한 고리대금업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서연의 신분을 알고 접근했다. 그들은 이 대결을 원했던 것이다.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물었다. 경찰은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한정식은 넋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모든 빛이 꺼져 있었다.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몇 주 전의 일을 말했다. 조필구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근처 파출소에 연행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2시간도 안 돼서 풀려났다. 그리고 한정식은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파출소 소장이 밖까지 따라 나와 조필구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계약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단다. 내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거라고. 그들은 합법이고 우리는 불법 연체자일 뿐이야. 우린 그냥 갇힌 거야. 서연아. 오래된 찻집 안에는 구슬픈 트로트 가락만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노래 제목은 울고 넘는 박달재였다. 아버지와 딸은 절망의 벽 앞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서연은 평생을 바쳐 연마한 자신의 모든 기술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이 썩어빠진 부패와 돈의 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다. 아군은 없었다. 무기도 없었다. 남은 시간은 이제 70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오는 찻집 안은 차갑고 스산했다. 구슬픈 트로트 가락은 멈춘 지 오래였고 찻집 주인은 두 부녀에게 가게를 맡긴 채 퇴근한 뒤였다. 한정식은 테이블에 엎드린 채 지쳐 잠들어 있었다. 며칠간의 공포와 긴장, 그리고 딸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은 뒤 몰려온 허탈감에 굴복한 듯 그의 어깨는 얕은 숨을 따라 겨우 들썩일 뿐이었다. 한서연은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아버지 앞에 놓인 빈 소주병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리는 차가운 엔진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갔다.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모든 가능한 대응책을 모의 실험했다. 하지만 모든 결론은 실패로 끝났다. 7억 원. 그녀는 그 돈을 구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이미 부패했다.
그녀가 속한 군 지휘 계통은 민간인의 금전 채무, 특히 표면적으로는 합법의 탈을 쓴 계약에 개입할 수 없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군의 힘을 동원하려 한다면 그것은 그녀 자신의 경력을 끝장내는 것은 물론 부대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을 씌우는 일이 될 터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서연은 지친 아버지를 부축해 어젯밤에 그 허름한 모텔로 데려왔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문을 잠그고 절대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리고 자신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저기 3일을 고스란히 기다려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어젯밤 조필구의 패배는 그들의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그의 상관은 분명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터였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린 것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조필구의 거친 사투리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매끄럽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완벽한 표준 서울말을 구사했다. 중저음의 카리스마 있는 그러나 섬뜩할 정도로 예의 바른 목소리였다. 한서연 소령님 되십니까? 그는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MD홀딩스의 마동철 회장이라고 합니다. MD홀딩스. 서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부산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투자 및 개발 회사. 합법적인 기업의 이름이었다. 마동철의 목소리는 유감스럽다는 듯 이어졌다. 어젯밤 저희 직원들이 한 소령님께 큰 실례를 범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조필구가 혹독한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혹독한 징계라는 단어에서 서연은 피비린내를 맡았다. 한정식 사장님의 채무건에 대해 저희도 무력보다는 대화로 풀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오후 제가 있는 곳에서 정식으로 뵙고 싶습니다. 이것은 덫이었다. 노골적인 함정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덫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거절한다면 다음 표적은 모텔방에 숨어있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에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에서 뵙겠습니다. 장소는 어두운 창고나 뒷골목이 아니었다. 부산에서 가장 화려하고 공적인 공간의 정점이었다. 이것은 그가 가진 힘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 그 자체임을 과시하는 행위였다. 오후 2시 정각. 서연은 호텔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문신을 한 덩치들이 아니라 완벽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었다. 스위트 내부는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했다. 해운대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값비싼 현대 미술품들, 그리고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꾸며져 있었다. 이곳은 조필구가 속한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합법의 정점에 선 조직범죄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마동철이 서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조필구 같은 천박한 위압감이 전혀 없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 얇은 금속 태안경. 그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나 유능한 정치인처럼 보였다. 그는 서연이 들어섰을 때 거대한 창밖을 내다보며 바둑판 위에 조용히 흑도를 올려놓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한소령님. 그는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어떠한 적이도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다. 그는 비서에게 차를 내오라고 지시했다. 조필구 그 멍청이가 실수를 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본론을 말씀하시죠. 서연은 그가 내민 찻잔을 받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좋습니다. 군인답군요. 마동철의 미소는 그대로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철 하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어젯밤 일은 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식 사장님과의 거래는 사실상 이미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회사 양도 계약서였다. 아버지 한정식의 서명과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한스물류의 모든 자산 남아있던 트럭, 사무실 부지, 그리고 그들이 살던 집까지 모든 것을 MD홀딩스에 양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채무 7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 계약이었다.
날짜는 바로 어제 오전이었다. 그녀가 조필구 일당과 마주치기 몇 시간 전이었다.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그럼 어젯밤의 일은? 대체 마동철이 그때까지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우고 안경 너머로 그녀를 차갑게 꿰뚫어 보았다. 그건 테스트였습니다. 한소령, 그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다. 당신 아버님의 빚은 이미 어제 오전에 서류상으로 정리됐습니다. 물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합쳐도 원금 7억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어젯밤 조필구를 보낸 것은 내 정보원들이 극찬하던 그 7657 특임대대 소령님이 정말로 쓸만한 인재인지 확인하기 위한 오디션이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은 내 기대를 훨씬 뛰어넘더군요. 조필구 그 멍청이가 손목이 부러져 돌아왔을 정도였으니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모멸감을 느꼈다. 그 모든 절망과 공포가 이 남자의 테스트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마동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예의 바른 기업가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밑에 숨겨진 포식자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한정식 사장님은 이제 빈털털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겼죠.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우리 회사의 기밀 자료, 불법 계약서의 세부 사항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창밖의 평화로운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대로 거리에 나앉게 되면 글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부산은 길이 험해서 말입니다. 사고라는 건 늘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하지만 그가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요. 그는 조필구 같은 저급한 폭력배가 아닌 그녀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규율 잡혀있고 머리가 좋으며 무자비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범죄 기록이 없는 깨끗한 전문가. 그의 고위험 투자를 관리하고 고액 채권을 회수하며 그의 VIP 고객들을 위한 보안을 책임질 사람. 그는 합법의 탈을 쓴 전문적인 해결사를 원했고 그녀의 군 경력은 완벽한 기술이자 위장막이었다. 내 밑에서 일하십시오. 한소령. 마동철은 액수를 제시했다. 월 5천만 원, 세후로. 그것은 그녀의 군인 연봉을 한 달 만에 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 대가로 당신 아버지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작은 아파트도 하나 드리지요. 그리고 한스물류가 미처 다 갚지 못한 나머지 가상의 빚도 깨끗하게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다시 바둑알 하나를 집어들었다. 24시간 주겠습니다. 그가 웃었다. 당신은 군인이라 명령에 익숙하시겠죠. 하지만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가 흑돌을 바둑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당신 아버지의 목숨이 걸린 선택. 서연은 펜트하우스를 걸어 나왔다. 눈부시게 화창한 해운대의 오후.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세상은 너무나 평화롭고 정상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자신의 신념과 조국에 대한 맹세. 그리고 영혼을 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고 사실상 아버지의 사망 선고서에 서명할 것인가. 서연은 해변 산책로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는 총 한 발 쏠 수 없는 적과 마주한 채 그녀의 군 경력 중 가장 절망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허름한 모텔 방 안의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다. 창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의 끈적한 열기와 도시의 소음이 벽을 뚫고 스며드는 듯했다. 24시간. 마동철이 제시한 시한부의 모래시계는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한정식은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걸터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마동철의 비서가 참고 자료라며 건네준 회사양도 계약서 사본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평생을 바친 회사, 가족이 함께 살던 집,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그는 텅 빈 눈으로 딸을 올려다보았다. 세어연아. 그의 목소리는 마른 잎이 부서지는 것처럼 가늘고 힘이 없었다. 아빠는! 이제 틀렸다. 다 끝났어. 그는 계약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여긴 네가 싸울 전쟁터가 아니야. 이 괴물들은. 아빠 혼자 감당할게. 너는 당장 부대로 돌아가. 돌아가서 이 모든 걸 잊어버려. 제발.
아빠 마지막 부탁이다. 그것은 포기였고 동시에 아버지가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보호 본능의 발현이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칠 테니 딸이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라는 절규였다.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돌아가라고, 이 모든 것을 잊으라고.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도망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녀는 유혹에 흔들렸다.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아니었다. 마동철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끔찍한 유혹이었다. 그녀는 임무 완수를 위해 훈련받은 군인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유일한 임무는 아버지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도덕, 법률, 국가에 대한 맹세, 이 모든 상위 개념들이 가족의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절박한 목표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적국의 수계를 향해 반가쇠를 당기도록 훈련받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이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주인을 섬겨야 하는 걸까? 정의는 사치였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었고 마동철은 그 힘을 쥐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마동철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려 했다. 그것이 이 지옥에서 아버지를 구할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똑, 똑, 똑똑똑, 똑, 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조필구 일당처럼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공격적인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정해진 박자와 리듬이 있는 신호 노크, 시그널 넉이었다. 짧게 2번, 길게 3번, 다시 짧게 2번. 그들의 팀이 비상 상황 시 내부 아군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였다. 서연의 몸이 총에 맞은 것처럼 굳었다. 그녀는 즉시 전술 모드로 전환했다. 아버지를 침대 뒤쪽 구석으로 밀어 넣으며 쉿하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방 안에서 가장 무거운 무기가 될 만한 낡은 탁상 스탠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문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다. 누구세요? 수초간의 정적 뒤 익숙하고도 단단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한소령님, 접니다. 강지훈 중사, 문 좀 열어주십시오. 강지훈? 그녀의 팀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부사관이자 그녀의 오른팔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강지훈 중사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산처럼 듬직하지만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의 박원상 상사가 버티고 서 있었다. 707대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모든 부대원의 정신적 지주인 베테랑 주임원사였다. 두 사람 모두 간편한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들에게서는 휴가 중인 군인의 느슨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특수부대원의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강중사박 원사님, 두 분이 여길? 어떻게? 서연은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물었다. 두 사람은 좁고 음침한 모텔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시선은 구석에서 겁에 질린 채 떨고 있는 한정식과 방금 전까지 무기로 쓰일 뻔했던 스탠드를 들고 선 서연의 모습에 잠시 머물렀다. 강지훈 중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평소 쾌활하던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소령님, 3일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부대에서는 단순 휴가 중 연락 두절로 처리하려 했지만 그는 박원상 원사를 힐끗 쳐다보았다.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소령님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박원상 원사가 낮게 덧붙였다. 그래서 휴가를 내고 왔다. 밤새 달려서 그들은 서연의 안위를 걱정해 개인 휴가를 내고 부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방 안의 절망적인 공기를 즉시 감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휴가 중의 트러블이 아니었다. 강지훈 중사가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무슨 일입지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소령님, 서연은 장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다. 그녀는 스탠드를 내려놓고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냈다. 개인적인 집안 문제입니다. 군을 개입시킬 수 없는 일이야. 두 사람의 마음은 고맙지만 지금 당장 부대로 복귀해 주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도 강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개인적인 문제요. 그가 언성을 높였다. 707에 개인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습니다. 전우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었는데 그걸 개인 문제라고 덮고 돌아가라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배운 707의 정신이 아닙니다. 갱중사, 복귀할 수 없습니다. 강지훈이 소리치는 바로 그 순간 방안을 훑어보던 박원상 원사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 한 장에 꽂혔다. 마동철이 서연에게 건넨 MD 홀딩스 회장 마동철이라고 금박으로 새겨진 명함이었다. 박원상 원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언제나 바위처럼 굳건하고 침착했던 그의 얼굴이 경악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명함을 집어들었다. 평소 기계처럼 정밀했던 그의 손이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명함을 쥔 채 평소 부대에서 사용하던 완벽한 표준어를 버리고 깊고 거친 부산 토박이 사투리를 토해냈다. 마동철.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 같았다. 이 개새끼가 아직도 여서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늘 과묵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박원상 원사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원사님, 그 자를 아십니까? 박원상 원사는 소나기에서 명함을 구겨버렸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걱정이 아닌 깊은 원한과 사리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아는 정도가 아니지. 그는 구석에 떨고 있는 한정식에게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서연에게 고정했다. 소령님, 그리고 한정식 사장님, 지금부터 모든 것을 말해주십시오. 처음 그놈들에게 돈을 빌린 순간부터 오늘 마동철을 만난 순간까지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적을 앞둔 베테랑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이것은 더 이상 한서연 소령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구겨진 명함을 바닥에 내던졌다. 이것은 작전입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악맥에 영혼을 팔 준비를 하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절망의 한복판으로 그녀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동료들이, 그녀의 전우들이 걸어 들어왔다. 이것은 구조 신호가 아니었다. 이것은 증언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절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전술적 계산과 냉혹한 반격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모텔방의 눅눅한 공기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치밀한 분노와 냉철한 결의로 가득 찼다. 그곳은 더 이상 피해자의 은신처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고립된 적진 한가운데에 세워진 비공식 전술작전 지휘소 TOC였다. 한서연은 지휘관의 자격으로 모든 상황을 브리핑했다. 그녀는 7억 원의 빚에서 시작된 협박, 조필구의 테스트, 강압적인 회사 양도 계약, 그리고 그녀의 영혼을 담보로 한 마동철의 마지막 최후 통첩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강철 같은 의지가 배어 있었다. 한정식 역시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합법을 가장한 약탈적인 대출 과정과 파출 소장이 조폭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던 굴욕적인 광경까지. 모든 브리핑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 중사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개새끼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장 쓸어버리겠습니다. 젊은 특전사 대원의 분노가 방 안을 울렸지만 박원상 원사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박 원사의 침착함은 그 어떤 분노의 폭발보다 더 무서웠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마동철의 명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 전입니다. 소령님, 박 원사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상처를 열어 보이는 순간이었다. 제게는 늦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민서, 여기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던 20살짜리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민서가 생활비의 보탬이 되겠다며 새로 생긴 고급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클럽이 바로 마동철의 돈줄이자 모든 악행의 시작. 엘리시움 클럽이었습니다. 서영과 강 중사는 숨을 죽였다. 박 원사는 말을 이었다. 마동철의 방식은 단순한 조폭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엘리시움 클럽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거대한 거미줄이자 덫이었다. 클럽의 모든 VIP 룸에는 양방향, 특수 거울과 당시로서는 최첨단이던 초고화질 숨겨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마동철은 그곳으로 부산의 유력 정치인, 검사, 경찰 고위 간부, 재계 총수들을 초대했다. 그는 그들에게 향응과 여자를 제공했다. 고용된 접대부도 있었지만 민서처럼 순진하게 서버 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여대생들을 약물이나 협박으로 밀어넣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촬영했다. 제 동생 민서는 접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빙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니면 어느 VIP의 추악한 제안을 거절했겠지요. 박 원사의 턱 근육이 경련했다. 그놈들은 본보기로 그리고 입막음을 위해 민서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유력 정치인 놈이 있는 방으로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촬영했습니다. 그들은 그 영상으로 민서를 협박했습니다. 학교와 가족에게. 특히 현역 군인인 저에게 이 영상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순진했던 아이는 그 수치심과 공포를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비극이었다. 박민서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학교를 그만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 밤 화려한 불빛이 빛나던 광안대교 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 당시 저는 해외 파병 중이었습니다. 박 원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부대에 복귀했을 때 제게 남은 것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이라는 차가운 경찰의 사건 종결 보고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동생을 알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날부로 복수를 맹세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모든 휴가와 여가 시간을 쪼개어 마동철을 추적했다. 군에서 배운 모든 정찰 기술과 정보 수집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는 흑룡파라는 조직의 실체와 MD 홀딩스라는 위장막, 그리고 모든 악행의 중심에 그들을 보호하는 블랙 장부이자 약점 목록인 서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알아냈다. 하지만 그는 그 서버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설령한다 해도 그 증거를 처리할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없었다. 마동철이 뿌려놓은 검은 돈과 약점 목록은 이미 부산의 경찰과 검찰 조직 깊숙이 뿌리내려 그를 완벽한 법의 방패막이 안에서 보호하고 있었다. 박 원사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10년 묵은 원한이 불타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마동철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그놈은 감히 현역 707 소령을 건드렸습니다. 자신의 부패한 경찰 방패막이를 우회하여 심장을 도려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을 제 발로 끌어들인 겁니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복수나 채무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국가의 암세포를 도려내는 특수작전이었다. 그녀는 즉시 지휘관 모드로 돌아갔다. 작전명 템페스트 폭풍법. 목표는 단순 복수가 아닙니다. 증거 확보 및 표적 무력화입니다. 그녀는 모텔방의 낡은 탁자를 지휘 테이블 삼아 작전을 하달하기 시작했다. 제1단계 침투. 지금 즉시 마동철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적진으로 들어가는 트로이 목마가 됩니다. 제2단계 정찰. 제 첫 출근 장소는 분명 엘리시움 클럽이 될 겁니다. 저의 임무는 단 하나. 그의 모든 약점이 담긴 서버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박 원사님 말씀대로라면 지하 벙커나 펜트하우스 내부의 최고 수준의 보안으로 지켜지고 있을 겁니다. 제3단계 지원 및 교란. 그녀는 강 중사를 바라보았다. 강 중사는 외부에서 통신을 확보하고 교란 작전을 준비합니다. 유사시 클럽 전체의 전력을 차단할 수단도 강구해야 합니다. 그녀는 다시 박 원사를 바라보았다. 박 원사님은 퇴출로를 확보하고 우리가 빼내올 패키지, 즉 하드 드라이브를 넘겨받을 안전가옥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증거를 처리할 수신자가 필요합니다. 박원상 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10년간 준비한 유일한 비장의 카드였다. 있습니다. 부산지검의 젊은 평검사 한 놈. 과거 군법무관 시절 저와 함께 근무했고
제게 목숨 빚을 진 친구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내부의 부패를 혐오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증거만 가져다 준다면 그는 목숨을 걸고 이 사건을 터뜨릴 겁니다.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단 3명의 현역 군인이 그리고 민간인 보호 대상 1명, 거대한 범죄 제국과 그들을 비호하는 부패한 공권력 전체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었다. 서연은 구석에서 떨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밤새 달려와준 2명의 전우를 바라보았다. 마동철이 제시한 24시간의 시한부 인생은 더 이상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전 개시 시간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마동철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마동철의 그 매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정이 빠르시군요. 한소령. 서연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회장님, 한서연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마동철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만족스러운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소령.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이 아버지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는 마치 그녀가 대단한 승진이라도 한 것처럼 축하의 말을 건넸다. 오늘부터 당신의 첫 근무가 시작됩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예상은 했지만 너무 빨랐다. 오늘 밤 제 주력 사업장인 엘리시움 클럽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거든요. 마동철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그분의 개인 보안을 총괄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침 조 이사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게 돼서 말입니다. 대체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주 잘 됐군요. 그것은 명령이자 조필구의 패배를 상기시키는 명백한 메시지였다. 그는 서연의 능력을 확인한 즉시 그녀를 실전에 투입하여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고 동시에 조필구에게 굴욕을 주려 하고 있었다. 밤 9시까지 클럽 VVIP층으로 오십시오. 정문에서 안내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남짓이었다. 모텔방의 공기가 다시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렇게 빠를 줄이야. 강지훈 중사가 중얼거렸다. 오히려 좋아. 박원상 원사가 일어섰다. 그의 눈은 10년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찾아온 기회로 번뜩이고 있었다. 적이 서두른다는 건 그만큼 방심하기 쉽다는 뜻이지. 그들은 즉시 움직였다. 먼저 한정식이었다. 그는 이 작전의 가장 큰 변수이자 유일한 약점이었다. 박 원사는 어딘가로 짧은 전화를 걸었고 30분 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박 원사가 신뢰하는 직업의 그 평검사가 보낸 수사관이었다. 한정식은 작전이 끝날 때까지 검찰청 내의 비밀 안전가옥에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될 터였다. 서연아! 한정식은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그리고 조심해라. 금방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서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아버지가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는 것을 확인한 뒤 남은 3사람은 본격적인 작전 준비에 돌입했다. 강지훈 중사는 즉시 외부 정찰 및 기술 지원 준비에 나섰다. 그의 임무는 엘리시움 클럽 주변의 전력 차단기, 통신 중계기, 보안 카메라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박원상 원사는 내부 침투 지원을 맡았다. 그가 10년간 쌓은 정보망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였다. 마동철이 10년 전에 내쫓은 바텐더가 하나 있다. 지금은 작은 포장마차를 하고 있지. 그 친구가 클럽 내부의 직원용 통로를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다. 강 중사를 주방보조로 밀어 넣을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한서연. 그녀는 무기를 챙길 수 없었다. 철저한 보안 검색을 통과해야 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휴가용 원피스를 벗어 던졌다. 대신 전투화만큼이나 견고하지만 VIP 라운지에 어울릴 만큼 우아한 검은색 가죽 앵클부츠를 신었다. 그리고 활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와 테일러드 팬츠 정장을 입었다. 그것은 파티복이 아니라 위장 전투복이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어 올리면서
그 안에 초소형 세라믹 잠금 해제 도구 락픽 세트 몇 개를 숨겼다. 그리고 귀에는 피부색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초소형 군용 통신 이어피스를 삽입했다. 이제 그녀는 적진의 한복판에서 팀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눈과 귀가 되었다. 밤 9시, 해운대 마린시티 외곽.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은밀한 곳에 위치한 엘리시움 클럽 빌딩 앞에 서연이 섰다. 지하에 숨겨진 다른 클럽들과 달리 이곳은 건물 전체가 마동철의 성체였다. 너 클래식 양식의 웅장한 외관, 황금빛 붓글씨로 쓰인 엘리시움. 간판 외에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 턱시도를 입은 문지기들은 모델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부풀어 오른 양복 안쪽에는 분명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 서연의 이름이 확인되자 그녀는 소란스러운 1층의 일반 플로어를 지나 무장한 경호원이 지키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되었다. 이 엘리베이터는 오직 두 곳으로만 향했다. 지하에 VIP 볼트와 최상층의 만 회장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최상층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였다. 방은 완벽하게 방음 처리되어 있었다. 아래층의 요란한 전자음악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방 전체가 거대한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 유리를 통해 클럽 내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마치 로마의 황제가 검투장의 노예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구조였다. 그리고 그곳에 마동철이 있었다. 그 옆에는 팔에 최신형 티타늄 깁스를 한 조필구가 순수한 증오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고 그 뒤에는 외국 용병 출신으로 보이는 거구의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환영합니다. 한소령. 마동철이 부드럽게 웃었다. 그는 깁스를 한 조필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오늘부로 조 이사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내 지시를 따르듯 당신의 지시를 따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완벽한 권력 이동이자 시험이었다. 자신을 죽도록 증오하는 남자를 부하로 부리게 함으로써 그녀의 충성심과 통제력을 동시에 시험하려는 계략이었다. 조필구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마동철이 서연에게 작은 태블릿 PC와 그녀의 것과는 다른 내부 통신용 이어피스를 건넸다. 당신의 첫 임무는 간단합니다. 그가 1층 VIP룸 중 하나를 가리켰다. 저 아래 서울에서 오신 아주 귀한 분이 와 계십니다. 오늘 밤 그가 접대해야 할 그의 리스트에 오른 최고위급 정치인이었다. 그분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보안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게 당신의 첫 임무입니다. 서연은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VIP 볼트층에 보안 카메라 영상들이 떠 있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아 지하 VIP 볼트화로 내려갔다. 그곳은 1층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소음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두꺼운 카펫, 방음 처리된 수많은 개인 룸, 그리고 복도 곳곳에 배치된 경호원들. 서연은 보안 총괄 책임자 역할을 연기하며 복도를 순찰했다. 태블릿에는 대부분의 카메라 영상이 떠 있었지만 그녀의 훈련된 눈은 즉시 지도상의 데드 존 뎃존을 발견했다. 두꺼운 강화벽으로 둘러싸인 복도 지도에는 서버 전기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녀의 태블릿에는 그곳에 카메라 피드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찾았다. 저곳이 틀림없었다. 한편 박 원사장의 연락을 받은 클럽의 전직 바텐더는 주방 보조 인력이 급히 필요하다는 핑계로 강지훈 중사를 직원용 통로를 통해 클럽 주방으로 잠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강지훈은 음료와 안주가 담긴 카트를 밀며 서비스 복도를 돌아다녔고 마침내 순찰 중이던 서연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스쳐 지나갔다. 단 0.5초의 시선 교환. 그들은 어떠한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강지훈은 서연의 내부 지원군이 되었고 서연은 그의 눈이 되었다.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이 복도 끝을 순찰할 때 그녀를 따르던 조필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도발을 걸어왔다. 소령님, 그는 소령님이라는 단어에 경멸을 담아 비아냥거렸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평생 나라 지킨다던 그 깨끗한 손으로 이제 우리 같은 쓰레기들 뒤나 닦아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하, 서연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조, 이사.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여긴 군대가 아니다. 군대는 명예를 따지지만
이곳은 효율성이 전부지. 그녀는 손을 뻗어 조필구의 비싼 깁스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조필구가 움찔하며 물러섰다. 다음엔 이 손목이 아니라 내 목이 될 수도 있어. 서연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말 알아듣겠나? 그녀는 완벽하게 서열을 정리했다. 조필구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그의 증오는 더욱 깊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그 귀한 손님이라는 정치인이 머무르던 VIP 룸의 문이 열리고 만취한 정치인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그는 복도를 지나가던 여성 서버의 팔을 붙잡고 추근대기 시작했다. 서버가 겁에 질려 뿌리치자 그는 고함을 지르며 그녀를 직원 전용 구역으로 끌고 가려 했다. 혼돈이 발생했다. 경호원들이 달려갔지만 VIP의 신분 때문에 누구도 섣불리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치는 척하며 아무도 보지 못하게 자신의 귀에 숨겨둔 초소형 이어피스를 가볍게 두드렸다. 마이치보 원사님, 강중사, 상황 발생, 템페스트 2단계, 즉시 준비. 그녀는 이 혼돈을 이용해 모두의 시선이 정치인에게 쏠린 틈을 타 어둠 속에 감춰진 서버실 복도를 향해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상황 발생, 템페스트 2단계, 즉시 준비. 서연의 차가운 신호가 박원상 원사와 강지훈 중사의 이어피스로 전달되었다. 지하 VIP 볼트의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만취한 정치인은 여성 서버를 끌어안고 추태를 부렸고 경호원들은 감히 귀한 손님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한 채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주변을 맴돌았다. 조필구를 포함한 모든 내부 경호원들의 시선이 그 소동에 완벽하게 고정되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클럽 외부.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전력 차당이 함을 확보한 강지훈 중사가 절연 처리된 거대한 커터로 메인 케이블을 절단했다. 번쩍하는 스파크와 함께 수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엘리시움 클럽. 빌딩 전체가 심해처럼 완벽한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요란한 일렉트로닉 음악이 뚝 끊겼다. 화려했던 샹들리에와 넌사인이 동시에 꺼졌다. 1층의 메인 플로어에서는 수백 명의 손님들이 지르는 공포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단 3초간의 혼돈이었다. 삑하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지하 VIP 볼트의 비상등이 켜졌다. 천장에서 붉고 음산한 조명이 복도를 비추며 모든 것을 지옥의 풍경처럼 물들였다. 클럽의 독립된 비상발전기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서연에게는 그 3초의 암흑만으로 충분했다. 모두가 소음과 빛의 상실에 당황한 사이 야간 작전에 특화된 그녀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민간인들을 방패 삼아 몇 번의 유려한 움직임으로 혼돈의 중심부를 벗어나 아까 확인해 두었던 서버 유틸리티 복도를 향해 달려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클럽의 다른 모든 곳이 붉은 비상등으로 혼란스러운 반면 그녀가 향하는 그 복도만큼은 비상 발전기가 아닌 독립적인 UPS 무정전 전원 장치에 연결된 듯 환한 백색 비상등으로 대낮처럼 밝혀졌다. 함정이다. 그녀가 복도 입구에 발을 디디는 순간 펜트하우스의 마동철 집무실에서만 들리는 경보음이 울렸을 것이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등 뒤로 그리고 복도 저편에서 방화벽 겸용의 강철 셔터가 동시에 내려왔다. 그녀는 복도에 완벽하게 갇혔다. 마동철은 그녀의 배신을 예상했거나 혹은 이것을 그녀의 충성심을 시험할 마지막 관문으로 설정해 둔 것이었다. 환한 백색 조명 아래 복도 안쪽에 서 있던 두 개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동철의 집무실에서 보았던 그 외국인 용병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살기를 숨기지 않는 전장에서 구른 전문 킬러들이었다. 크크! 등 뒤에서 조필구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그 역시 셔터가 닫히기 직전 복도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참이었다. 그의 한쪽 팔에는 깁스가 달려 있었지만 다른 쪽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미친년, 결국 네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왔구나. 조필구가 이를 갈았다. 회장님이 그러시더군. 만약 내년이 딴 마음을 품고 이 복도로 들어선다면 살려서 내보내지 말라고. 1대 3.
그것도 한 명은 특수부대 출신 용병이 둘, 다른 한 명은 죽일 듯한 원한을 품은 조폭이었다. 좁고 긴 복도, 피할 곳 없는 완벽한 사지였다. 용병들은 천천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거리를 좁혀왔다. 그들은 이미 서연을 단순한 여자가 아닌 제거해야 할 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강중사박 원사님 함정이다. 내가 시간을 버는 동안. 플랜 B, 지금 당장 브리칭. 서연이 이어피스의 소리침과 동시에 주방기구 운반용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 서버실 바로 아래층의 유지보수 터널에 잠입해 있던 두 사람도 움직였다. 알겠다, 버텨라. 박원상 원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서버실 바닥의 가장 취약한 지점, 박 원사가 10년간의 정보 수집으로 파악해둔 설계도상의 약점에 소형 군용 플라스마, 절단기와 포금탄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복도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졌다. 두 명의 용병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명은 칼리스틱 단봉을, 다른 한 명은 군용 나이프를 들고 협공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정면으로 부딪혔다. 단봉을 든 용병의 공격을 피하며 벽을 찾고 그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하지만 상대는 쓰러지지 않고 반격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필구가 뒤에서 달려들었다. 죽어! 서연은 몸을 날려 바닥을 굴렀다. 조필구의 칼이 방금 전 그녀가 있던 자리의 벽을 긁으며 불꽃을 튀겼다. 서연은 구르는 동시에 용병의 발목을 낚아채 넘어뜨렸다. 좁은 복도에서 벌어지는 CQC 근접 격투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살육전이었다. 서연은 용병의 나이프를 든 손을 제압하고 그의 손목을 꺾어 스스로의 허벅지를 찌르게 만들었다. 비명이 터져 나왔다. 다른 용병이 단봉을 내리쳤다. 서연은 그것을 팔로 막아냈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씹어삼키며 용병의 목을 잡아 벽으로 쳐박았다. 그리고 부러진 팔꿈치 뼈로 그의 경동맥을 압박했다. 그녀가 두 명의 용병을 제압하는 사이 복수의 칼을 든 조필구가 다시 달려들었다. 그는 깁스를 한 팔을 방패처럼 내밀며 건강한 손으로 칼을 휘둘렀다. 서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조필구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깁스한 팔을 정면으로 걷어찼다. 악! 부러진 뼈가 다시 어긋나는 고통에 조필구가 비명을 질렀다. 서연은 그가 무너진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던져버리고 수도 쇼다오로 그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해 기절시켰다. 세 명의 적이 복도에 쓰러졌다. 서연 역시 팔과 옆구리에 자상을 입었지만 아드레날린이 통증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콩콩꼬앙. 바닥에서부터 천둥 같은 폭음이 울려 퍼졌다. 박 원사와 강 중사가 서버실 바닥을 뚫고 브리칭에 성공한 것이다. 서연은 피를 닦아내며 서버실의 육중한 강철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이미 안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곳에는 마동철이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펜트하우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브리칭 소리가 들리자 그는 모든 데이터를 파기하고 도망치기 위해 서버실로 내려왔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지하에서 방금 올라온 먼지와 분노로 뒤덮인 박원상과 강지훈이 버티고 서 있었다. 마동철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의 퇴로에는 방금 3명의 정계 용병을 쓰러뜨린 피에 젖은 서연이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대단하군. 한소령. 마동철은 궁지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내 평생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그는 천천히 양복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하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그가 꺼낸 것은 권총이었다. 갱스터들의 리볼버가 아닌 전문가용 커스텀 첼구브릴 권총이었다. 그는 총구를 정확하게 서연에게 겨눴다. 완벽한 교착 상태. 서연은 무장하지 않았다. 마동철. 그때 마동철의 등 뒤에서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원상 원사였다. 그는 강지훈 중사가 서버의 메인 데이터 코어 그들의 패키지를 분리하는 동안 유령처럼 마동철의 등 뒤로 접근한 참이었다. 오랜만이군. 내 동생 민서 기억하나? 마동철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다. 박민서. 그가 잊고 있었던 수많은 희생자 중 하나의 이름.
그가 박 원사를 알아보려 고개를 돌리려던 그 찰나의 순간 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총구 앞에 죽음의 선을 넘어 총을 든 마동철의 손을 향해 몸을 날렸다. 총성이 울렸다. 탕 총알이 서연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동철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아 던져버렸다. 마동철이 방역하려던 순간 박원상 원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박 원사는 총을 쓰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쉬운 복수였다. 대신 그는 10년간의 분노와 여동생의 고통과 자신의 맹세를 담아 쇳덩이 같은 주먹을 마동철의 안면에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산을 지배하던 악의 제왕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정의는 그렇게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패키지 확보, 강지훈 중사가 데이터 코어가 담긴 가방을 들고 외쳤다. 서버 자동 파괴 장치, 3분 뒤 작동. 강 중사는 서버실의 화재를 일으킬 소위 장치를 작동시켰다. 데이터는 복사되었으니 원본은 마동철의 동맹들이 회수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파괴해야 했다. 클럽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연기가 복도를 메웠다. 덜크 서연은 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2명의 동료와 함께 박 원사가 미리 확보해둔 지하 유지보수 터널을 향해 달렸다. 클럽이 혼돈과 비명으로 무너지는 소리를 뒤로 한 채 몇 분 뒤 그들은 엘리시움 클럽에서 몇 블록 떨어진 어두운 뒷골목의 맨홀 뚜껑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세 사람 모두 먼지와 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박원상의 손에는 부산의 모든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 데이터 코어가 들려 있었다. 그들이 빠져나온 뒷골목은 클럽의 화재 경보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로 아수라장이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서연의 어깨에서 맹렬한 통증이 밀려왔다. 피가 검은 정장 블라우스를 흠뻑 적시고 있었다. 괜찮나. 박원상 원사가 자신의 셔츠를 찢어 그녀의 어깨에 즉시 압박 붕대를 감았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정확했다. 괜찮습니다. 찰과상입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냈다. 지금 쓰러질 수는 없었다. 이동한다. 세 사람은 그림자처럼 어두운 골목을 달려 미리 대기시켜둔 번호판 없는 낡은 트럭 밖 원사가 준비한 3차 도주 차량에 올라탔다. 강지훈 중사가 운전대를 잡았고 박 원사는 데이터 코어가 담긴 가방을 마치 자신의 심장처럼 끌어안았다. 그들의 목적지는 검찰청이 아니었다. 박 원사가 신뢰하는 김영호 검사와 약속한 제3의 안전가옥, 광안대교가 멀리 보이는 황령산 중턱의 낡은 사찰이었다. 새벽 4시, 어둠이 걷히기 직전. 그들은 사찰의 작은 요사체에서 김영호 검사와 마주했다. 젊고 이상주의에 불타는 눈을 가진 김 검사는 먼지와 피로 범벅이 된 세 사람과 그들이 내민 검은색 데이터 코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원사님, 이게 정말 그들이 말하던 원본입니까? 박원상 원사는 가방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묵직한 금소금이 방을 울렸다. 부산 전체를 뒤집어 엎을 폭탄이다. 박 원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김 검사, 자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정의. 지금 이 순간부터 집행하게 자네 뒤는 우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 지켜줄 걸세. 김영호 검사는 데이터 코어를 쥔 손을 떨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거대한 적을 앞둔 전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부산에 태풍이 상륙했다. 김영호 검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부산지검에 부패한 라인을 건너뛰었다. 그는 박 원사의 도움을 받아 군 내부망을 통해 확보한 직통 라인으로 서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부에 이 파일을 직접 전송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그 데이터는 박 원사의 상상 이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장부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엘리시움 클럽 VIP 룸에서 벌어진 모든 추악한 행위, 즉 뇌물이 오가고 마약이 투여되며 불법적인 거래가 성사되는 모든 순간이 HD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부산경찰청장, 현직 국회의원 3명 파티에 참석했던 그 정치인을 포함하여 부장판사,
그리고 지검의 차장검사까지. 부산의 사법 및 행정 권력의 핵심부가 모조리 그 거미줄에 엮여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중수부의 칼날은 무자비했다. 부산 경찰은 수사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었다. 화재로 입원 중이던 마동철, 그는 화재 사건의 피해자로 위장하려 했다. 이 병실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손목이 부러진 채 도주하려던 조필구 역시 검거되었다. 흑룡파 조직은 뿌리째 뽑혔다. 부산은 발칵 뒤집혔다. 연일 터져 나오는 뉴스 특보는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엘리시움 게이트라고 명명된 이 사건은 부산판 정경 유착 스캔들의 종지부를 찍었다. 며칠 뒤 부대로의 복귀 명령을 앞두고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한 장소를 찾았다. 마동철과의 계약이 원천 무효 처리되고 강압에 의한 재산 갈취가 인정되어 한스 물류의 소유권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날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를 돌려받은 한정식은 이번에는 안도와 기쁨으로 가늘게 손을 떨었다. 그는 딸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아빠가 평생 이 은혜를... 서연은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붕대 대신 작은 흉터가 남았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같은 시각, 박원상 원사는 홀로 부산 근교의 한 낙골 땅을 찾았다. 그는 맑게 웃고 있는 20살의 박민서, 그의 여동생 사진 앞에 섰다. 그는 사진 옆에 작은 국화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마동철 및 관련 공무원 전원 구속, 무기징역 구형 이라는 헤드라인이 한 면을 장식한 신문지를 펼쳐 놓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1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간인 복장 그대로였지만 동생의 사진을 향해 가장 반듯하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붙였다. 민서야, 끝났다. 10년의 임무가 완수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관알리 해수욕장. 가을에 초입에 들어선 바다는 한 달 전에 그 폭염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맑고 푸르렀다. 한서연은 그때 그 자리에 다시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군복도, 위장용 팬츠 슈트도 아닌 편안한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다. 어깨에 흉터가 희미하게 아물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야, 커피 맛 좋네. 강지훈 중사가 종이컵을 들고 웃었다. 그는 이번 작전의 공로를 비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다음 달 진급이 확정된 참이었다. 가을 바다는 역시 박원상 원사도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그는 곧 명예로운 저녁을 앞두고 있었다. 10년의 원한을 풀고 난 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한정식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패배자가 아니었다. 예전처럼 건강하고 당당한 물류회사 사장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소주가 아닌 따뜻한 식혜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왔다. 우리 딸 동료분들, 이거 한 잔들 하이소. 내 고마운 마음입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식혜를 마셨다. 그들은 작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강 중사의 진급 시험 이야기, 박 원사의 퇴직 후 낚시 계획, 그리고 한정식의 새로 들어올 트럭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범하고 더없이 소중한 대화였다. 서연은 멀리 관간대교를 바라보았다. 한 달 전, 절망 속에서 바라보던 그 달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다리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조국을 지킨다는 것은 국경선이나 전선에서 총을 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그늘 속에 숨어들어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부패와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707 특임대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첨단 소총이나 폭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적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바로 옆자리의 전우를 위해 기꺼이 지옥불로 함께 뛰어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뜨거운 동료애라는 것을. 태양은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고 바다는 평화로웠다.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전쟁은 끝났고 마침내 진정한 공리가 담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